자,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교재 마무리 편입니다. 교재 483페이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로 경매까지 해서 이제 진도가 한번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자, 48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줄여서 주임법 그럽니다. 지금 주임법을 여러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주임법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게 상가임대차 상임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하나,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또 이 단어는 민법에서도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네 문제가 정리되는 시간이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생활법률입니다. 생활법률이라는 뜻은 시험을 치기 때문에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시험 치지 않는 분이나 하더라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생활법률이다. 이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자, 483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 1절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가 출발하면 제목만 가지고도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제목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뭔가를 보호하잖아, 그죠? 뭐를 보호할까요? 일단 주택이다라는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이 뭘까요? 하면 여러분이 막연히 알고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만 보호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임대차라는 것은 집주인, 임대인, 세입자, 임차인 간의 관계를 임대차라 부르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보호할까요? 임차인만 일방적으로 보호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호하니까 편면적 강행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차인만 보호하는 법이고 또 임차인을 보호한대요. 그러면 세입자, 임차인의 무엇을 보호할까요? 예를 들면 임차인의 딸을 보호한다. 그런 법이 아니겠죠, 이게. 세금을 보호한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이 임차인, 세입자라면 뭐가 보호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증금만 보호돼서는 안 된다 그랬죠. 오늘같이 비바람 몰아치는 날에 주인이 보증금 내주면서 내일 새벽에 나가시오 이래 버리면 그 사람 참 난감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도 보호돼야 된다? 기간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고 기억하는 것,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의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주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될까? 또 기간은 얼마나 보호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목 하나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정리됐고 내려가면 적용 범위부터 출발합니다. 자, 첫째 줄에 보면 주임법은 줄 것입니다.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줄 딱 꺼놓고 이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인 경우 한 동의 전부도 되고 일부의 임차인 것을 불문합니다. 또 판례는 줄 것입니다.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용도에 따른다. 실질 용도라는 말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판단하는 시기는 바로 밑에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다, 주거용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피스텔 하면 둘 다 됩니다. 둘 다. 주거용도 되고 업무용도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주택임대차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용으로 들어왔으면 주임법이 되겠죠. 이런 개념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어린이집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어린이집이 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도 보셨나요? 그럼 아파트를 개조해서 어린이집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 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가 보호된다 안 된다? 또는 상가임대차로 볼 수도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애매하게 걸리겠죠. 어린이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경매하겠지만 경매에 나오면 저게 주택임대차가 적용되면 주임법에 따라서 배당이 일어나겠고 상가가 적용되면 상가에 대해서 적용되겠죠.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는 사람은 저게 주택인지 상가인지 구분이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뒤편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주택이 아니고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 그 다음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여인숙에 가보셨나요? 자, 여인숙은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도가 있으면 방이 이렇게 있고 여인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에 개조를 하여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자,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장입니다. 공장에 가보면 기숙사 있을 수 있겠죠. 자, 공장에 있는 기숙사는 기본적으로 살림 사는 집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개조를 하여 살림 살고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살림만 살면 보호해주겠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가시고. 동그라미 2번 당연한 소리입니다. 점포용 주택. 여러분 방 한 칸은 점포고 바로 앞에는 가게가 있다. 점포나 가게나 똑같다. 살림 사는 집이나 점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하지 않는다. 적용해준다. 자, 그런데 살림만 살면 적용해준다 해놓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3번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일지라도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살림 사는 집이 일시적인 것 어떤 거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민박집,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은 2박 3일 살림 살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 왜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보증금 이런 게 없잖아. 거기는. 그죠?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살림 사는 집이어도 일시 사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바로 밑에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만 보호해준다? 자연인만 보호해줍니다. 자연인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자연인만 보호된다라는 말은 법인은 안 된다. 딱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법인은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런데 법인이 보호받는 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대한주택공사 찾았나요? 바로 밑에 지방공사 동그라미. 그리고 제일 밑에 가면 주민등록 같은 경우 거기 옆에다가 하나 더 적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호받는 법인 대한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중소기업 하나 적어 놓고 동그라미 중소기업 3개는 적용해 준다. 그죠? 자, 그래서 원래 법인은 보호받을 수 없는데 보호받는 법인이 3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은 보호 대상이 된다까지 정리하셨습니다. 넘어가면 외국인의 경우에도 법은 적용된다, 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그 외국인도 보호받습니다. 근데 외국인 밑에다가 적기를 외국인 등록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도 참 걱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편에서 어떤 주택이 경매 처분됐는데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서 나가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를 적용하지 않거나 또는 보호를 못 받으면 보증금이 날아가는 수가 생기죠. 말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비켜주세요 이러면 그죠? 경매가 뭐예요? 나는 한국말 몰라요. 이러고 앉았으면 돌아 완전히 그치? 드러내도 못하고 그죠? 카사블랑카예요. 이러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경매 처분하고 할 때 거기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경매로 된 아파트를 구하고 잘 때는 제가 카사블랑카 닮았다고 검친산기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가 적용됩니다. 되니까 그 사람이 보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특히 서울 쪽에는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들어와있죠. 오늘 경매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외국인도 주택임대차가 적용되니까 이 사람이 보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 물건을 경매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적용해보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대항력하고 출발합니다.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지금 출발하는 대항력에서부터 모두가 시작되고 만약 오늘 이 공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후로 대항력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거나 대항력에 대한 문제가 틀리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잘못 가르쳤거나 잘못 배웠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배운 사람은 대항력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이 법이 출발을 하니까. 자, 그러면 대항력이 뭘까요? 하니까 동그라미 1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번호답니다. 1번 주택의 인도와 2번 주민등록을 마친 때 바로 밑에 그 다음 날로부터 그 다음 날 앞에 3번 답니다.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요건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읽읍시다.
이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밑줄 가야 되죠. 계속 존속되고 있어야 한다. 한 번만 갖추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중요한 대항력을 설명하는데 주택을 인도받고 이 말은 이사하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입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자가 하나 더 있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데 그 다음 날은 오전 0시부터다 라고 판례는 시간까지도 제시해 줬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거를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갑을 물건을 팔면은 매도인 그러겠지만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집주인, 임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임차인 이렇게 부르겠죠.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일어났다? 보증금은 1억이고 2년간 살겠다라고 임대차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자기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병이라는 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할 수 있다. 그죠? 자기 아파트를 세입자가 있다고 팔지 마라 이런 법은 없잖아요. 팔면은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병을 보고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그림에서 새로운 주인, 양수인 이런 거는 너무 고상한 말이고 새로운 주인이죠. 새로운 주인이 뭐다? 실소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로운 주인 병은 이 아파트를 왜 샀을까요? 일단은 사고 싶어서 일단 사고 싶었는데 뭐 투자의 목적으로 살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내가 그 집에서 살려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뭐 사고 싶어서 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저 병은 아파트를 왜 샀다?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산 거예요. 살려고 가보니까 누가 있다?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금부터는 내 집이니까 너는 나가라 이래 뿌리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집이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팔리면 나가줘야 된다. 이게 웃기는 세상이잖아. 그죠? 그래서 임차인 어른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뭐를 대항하는데 하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을 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 이를 뭐라 그런다? 대항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고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있는 사람이 매매를 했으니까 갑을 보고 매도인 이렇게 불러도 되고 이 사람은 매수인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래서 시험 지문에 어떻게 뜨는가 하면 임차인 어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OX O 지금 같은 말 하고 있죠. 이렇게도 출제했었어요. 임차인 어른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그죠? 실질적으로 어른 보증금을 누구에게 줬다? 갑에게 줬잖아요. 그렇지만 대항력을 갖추면 이 사람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 이게 대항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 사이에 팔았으니까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됐습니다. 왜 경매 처분됐을까요? 돈을 못 갚아서. 자, 경매 처분되면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낙찰 받는 사람을 우리는 경락인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럼 시험 지문에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잖아 지금. 그죠? 똑같은 말들입니다. 다시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그런 건 잘 알아야 했구나. 제가 숨을 안 쉬니까 사망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은 아팠어 이럽니다. 지금 여기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는데요? 써서 다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아파도 다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서 안 죽습니다. 숨 안 쉬면 사망합니다. 사망을 하면 이 아파트는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됐겠다. 그럼 자식이 하나 있다고 보고 상속인에게 상속되겠죠. 상속인이 새로운 주인이 맞죠. 자, 그래서 임차인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매수인, 경락인, 상속인, 병, 새로운 주인 이런 말을 하려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싹 묶어가지고 이를 뭐라 그런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계약 당사자는 누구다? 갑하고 을이 했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3자예요. 3자가 누구다라는 걸 딱 잡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크게 말하면 이 자들은 어쨌든 물건을 받은 자니까 양수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와 권한을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람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보증금도 누가 내줘야 된다? 양수인이 내줘야 된다. 이런 중요한 힘을 갖추려면 임차인은 뭐를 해놔야 된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놔야 된다니까. 그죠? 그리고 효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와 전입신고는 한 번만 갖추면 된다.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존속되어야 한다. 그렇게까지 읽었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자,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때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대항력은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본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판례죠.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전부 그것들입니다. 자, 지금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사는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1월 15일 이사했다. 그러니까 자기 날짜는 정확한 것 같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동산은 꽤 많아요. 1월 15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날을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날이 손 없는 날이다. 그죠? 그러니까 1월 15일 당신 이사하세요. 이렇게 이제 촛불 켜놓고 가는 데서 비는 데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1월 15일이 평일이다. 그러면 일반인들 잘 이사 못 하잖아. 그죠? 어차피 1월 18일 일요일에 이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1월 15일 꼭 이사하래. 그러면 어떡할까요?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럽니다. 밥솥 단지를 하나 1월 15일 갖다 놓고 나머지는 1월 18일 날 가면 그거는 똑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밥솥, 쿠쿠 밥솥 다 썩었는 거 하나 하고 왜 그 사람 가져가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썩은 거 하나 하고 이불 보따리 하나 딱 갖다 놓고 1월 15일 날은 한 3일쯤 있다가 이제 이삿짐 하나씩 옮깁니다. 이사를 하루 만에 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3일 만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날짜는 정확하지가 않는다고. 그죠? 물론 정확한 사람도 많지만, 그죠? 그래서 이사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항력을 따질 때는 전입신고가 정확하게 되었느냐. 이걸로 무조건 다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임차인 어리 이열식 씨입니다. 계약을 하고 살다가 만약에 전라도 광주로 전출이 되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데리고 전라도 광주 간다는 거 안 쉽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준 채 자기만 갔다 오는 게 훨씬 편하죠. 이런 경우에도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은 인정해준다라는 게 판례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끈끈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체크하고 민법에서는 이 단어를 많이 강조해줘요.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 주임법을 배울 때는 법리, 법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는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주임법을 중개사법에서 들을 때는 실무적으로 생활에 도움은 더 될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크로스로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데 전입신고를 할 때 A동 101호다. 그러면 정확하게 A동 101호로 신고해야 되는데 A동 1101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대항력은 인정받을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저 글자 하나 잘못 적었다고 해서 인정해줘 버리면 제3자들의 이익을 엄청나게 해칩니다. 예를 들어서 경락인, 낙찰받는 사람은 지금 이 아파트가 경매 나오니까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보증금 1억을 이 사람이 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동 101호가 경매 나왔으니까 101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사람은 뭘로 전입해놨다? 1101호로 했잖아. 그럼 101호에 없으니까 대항력 있는 자가 없네 하고 낙찰을 턱 받았는데 어리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타나가지고 볼펜이 안 나와가지고 하나 더 들어갔지. 이거 101호로 쓴 거다. 이래 인정해줘 버리면 이 사람 돈을 1억 내놔야 돼 지금. 그죠? 얼마나 삼자의 이익을 해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이 전입신고에 관련되는 판례로서 조심해야 될 게 공무원이 오기를 했다. 잘못 적었다. 그러면 또 이거는 인정해준다. 이것들이 판례죠. 자기는 정확하게 101호로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적었다면 이거는 인정해준다. 그런데 또 분통 터지는 판례 있습니다. 공무원이 오기인데 이번에는 공무원의 지시로 잘못 적었다. 그거는 또 인정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판례를 하나하나 공부해놔야 되겠죠. 그죠? 공무원의 지시, 이건 또 분통 터지는 판례가 이렇습니다. 상계동 17번지에 A동 101호라는 아파트가 재개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재개발 아파트 처음 입주해서 전입신고 하겠죠. 상계동 17번지 A동 101호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해당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지역은 이제 재개발이 막 완성이 됐으니까 서너 달 뒤에 지번을 통폐합해가지고 여기는 상계동 57번지가 될 거니까 57번지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57번지를 안 할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상계동 57, A동 101호로 했는데 그 아파트가 경매 처분될 때까지 상계동 17로 있었다면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분통 터지는 판례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판례의 내용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입신고는 신고만 하는 게 아니고 수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17번지로 수리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잖아. 아까 57로 바꿨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끈끈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같은 공문이 나오더라도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무슨 소린가 하면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 제3자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요. 신혼부부가 그죠? 막 결혼을 해서 살림을 살려고 A동 빌라를 하나 임차 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신축 빌라, 신혼부부들은 주로 새 집이 좋죠. 신축 빌라를 막 지었어. 가보니까 이제 막 다 지었기 때문에 앞에 유리창 앞에다가 볼펜으로 아니다. 분필로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적은 걸 보고 내가 요거를 임차했으니까 전입신고는 빨리 하는 게 유리하더라.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가지고 A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이게 건축 완공이 돼가지고 등기가 될 때는 101, 102, 103으로 되었다. 자기 집 앞에 명패는 지금도 101로 붙어 있다니까 지금. 근데 등기는 뭘로 돼 있다? 103으로 돼 있다면 이것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왜? 제3자의 이익을 해친다니까요. 이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그 경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문표를 보고 간다. 등기부상에 전입이 되어 있느냐를 본다. 등기부상 공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절대로 정확하게 돼야 한다. 이런 느낌들을 꽉 쥐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원룸 같은 게 4층짜리 원룸이에요. 그러면 1층에 101호, 2층 201호, 3층 301호, 4층은 401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 잘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501호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실질적으로는 4층인데 명패는 501, 502, 50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501로 전입신고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공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내용도 살아가면서 주의롭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더 특히 지하가 있으면 지하 1층 이렇게도 돼 있지만 B1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전입신고가 공부와 다르면 일단은 무조건 불리한 거예요. 왜 그러면 제3자들의 그 물건을 볼 때는 그 명패를 본다, 공부를 보고 들어온다. 공부를 보고 들어온다고. 그래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주의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지금 쫙 전달했고 관련된 판례들은 민법 등을 통해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특히 3번의 넷째 줄에 보면 이거는 또 공법적인 사항이니까 또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찾았습니까? 다가구 주택 줄 거놓고 전입신고에 뭐만 기재하여도 지번만 기재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번에 동그라미. 근데 바로 밑에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줄 딱 꺼놓고 지번뿐만 아니라 뭐까지 기재되어야 된다?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법에 가보면 단독주택의 종류와 공동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아파트가 되고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공부하시지만 사실 공법에서는 그런 숫자는 그렇게 열심히 안 나옵니다. 숫자에 관련되는 문제 하나 아니면 둘 나옵니다. 하나 아니면 둘. 근데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공법이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런 숫자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될 것 종류예요. 단독주택은 앞으로 단다, 다공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요. 다세대 주택은 연다기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사실은. 660제곱에 5층 이상이고 이런 숫자보다도. 그죠? 자, 단독주택이 뭐라고요? 단다, 다공이 있다. 단다, 다공이 단이 단독주택입니다. 단은요, 다가구주택입니다. 단은 다중주택, 공은 공간이에요. 요것들은 단독주택이니까 지번만 기재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지번만 기재합니다. 상계동 17번지만 적어놔도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공동주택은 연다기가 있는데 아가 뭘까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는 다세대주택, 기는 기숙사예요. 자, 이것들은 공동주택이니까 반드시 뭐가 기재되어야 된다? 동호수가 기재되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타났잖아요. 다가구는 지번만, 다세대는 동호수만 기재하면 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와서도 다가구가 단독인지 다세대가 공동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이게. 그죠? 특히 원룸 같은 거. 밖에서 보면 원룸은 101호, 102호, 103호가 다 적혀 있어도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가 된 것도 있고 101호 하나하나가 구분 건물로 등기된 것도 있어요.
하나하나가 구분 건물로 등기됐으면 동호수 기재 안 하면 보증금 날아가요. 대항력을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아주 주의롭게 보셔야 됩니다. 자, 등리에서 다가구 주택은 뭐다? 단독이니까 지분만 기재해도 되고 다세대는 공동이니까 동호수를 기재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가구가 단독인지 다세대가 공동인지가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가구는 우리말로 하면 가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집이 한 집에 살는데도 식탁 의자가 4개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한 집이 살아도 침대 2개 있다 없다? 침대, 엄마 침대, 아기 침대, 아빠 침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구가 한 집에, 가구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한 집이에요. 단독.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이에요. 만약 우리 집에 침대가 3개 있으니까 우리는 3집이 산다. 그러면 그건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우리는 식탁 의자가 4개, 가구가 4개 있으니까 우리 4집이 살림하는 거다. 그럼 다 따로 살림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가구가 4개에서도 뭐다? 단독주택입니다. 고래 기억하면 다세대는 공동이다. 이거는 좀 안 따라가겠나. 그죠? 그래서 침대가 한 집에 3개나 있어도 한 집 사는 거죠. 그건 단독이다. 다가구는 단독. 요래 연결하라고요. 그럼 다세대는 자동으로 뭐가 된다? 공동 되겠습니까? 공동주택은 동호수가 기재되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분하라. 지금 그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대항력의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림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법조문. 자,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양수인은 상속 경매 등으로 권리를 승계한 자는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물의 사용 수익과 차임은 물론 보증금에 관한 권리 의무도 누구에게 승계된다? 양수인에게 승계한다. 지금 그 말이 대항력의 내용이다. 그죠? 오른쪽 갑니다. 존속의 보장. 지금부터 이제 기간을 보장해 줍니다.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얼마를 봐준다? 2년으로 정합니다. 2년에 동그라미. 다만에 별표 찍어놓고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바꿔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문이다. 지금 읽었던 이 조문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집에 세를 구하러 갔습니다. 세를 하나 얻으러 가보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새를 살려면 6개월만 살 수 있다. 왜? 6개월 뒤에 우리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면 방을 비켜줘야 되니까 6개월만 살려면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세입자인 여러분이 그래 6개월만 살게요 하고 들어가 놓고는 6개월 만에 약속을 지켜서 비켜줘도 되지만 임차인은 얼마를 주장한다?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하니까 나 2년 있겠소?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입자면 6개월만 살게 하고 들어가도 되지만 여러분이 집주인, 임대인이라면 그거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입자가 6개월 만에 비켜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비켜주면 아들은 제대하고 왔고 비켜주지는 안 하고 그럼 아들은 어디서 자야 된다? 마당에서 자야 됩니다. 마당에서. 어떤 사람은 엄마하고 자야 된다는데 다 큰 놈이 엄마하고 또 왜 자는데 그거 그죠? 그러니까 제대하고 아들 마당에 재는 수 생긴다고요.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문입니다. 자, 내려가면 2번 계약의 갱신. 갱신을 뭐라 부른다? 법정갱신. 이걸 같은 말로는 묵시적 갱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법정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임대차의 기간은 무조건 얼마로 봐준다? 2년으로 인정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임대인, 집주인은 끝나기 6월에서 1월 사이에 세입자인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나는 더 있겠소? 아니면 나가겠소를 서로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을까요? 입이 무거워서. 그죠? 둘 다 말이 없으면 저절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조건은 똑같이 얼마? 2년으로. 그래서 이거를 말이 없어서 연장됐으니까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 그때 임차인은 1개월 내로 임대인은 6월에서 1개월 사이에 거절의 통지를 서로가 해야 되는데 서로 말이 없었다. 그러면 연장이 돼 있죠. 연장이 되고 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시험에서 임대인이 주장한다라고 많이 나와요.
또 밖에 나가보면 집주인이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기보다. 누가 주장한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해놓고는 당장 보증금 내놓으시오. 이러면 집주인도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은 발생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다면 이런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자기는 2달치 월세를 밀려놓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까지가 법정갱신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숫자가 2기의 차임이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숫자가 움직이죠. 요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2기의 차임이 연체가 되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체크하셨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큰 4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이 들어왔습니다. 자, 정이 무슨 뜻입니까? 자, 세를 좀 올리자를 정 그럽니다. 깎아주세요를 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은 서로 간에 정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 올리고자 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는 없다. 20분의 1, 20분의 1을 5%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목은 정, 감, 올려달라, 깎아달라를 서로가 주장할 수 있는데 올리고자 할 때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0분의 1. 20분의 1을 뭐라 부른다? 5%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깎아줄 때는 얼마까지 깎아줘도 될까요? 깎아주는 것은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깎아줘도 욕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 자, 그런데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20분의 1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것도 판례인데. 자, 20분의 1이 적용되지 않는 것. 재계약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합의 시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조건 두 가지 더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재계약 시거나 또는 당사자 합의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일 밑에 들어가면 동그라미 2번, 이게 별표입니다. 이 동그라미 2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 전환의 줄 한번 닦아 보십시오. 전환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 및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다음에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낮은 금액의 범위를 낮은 금액에 고출 꺼놔야 돼요. 낮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해놓고 그 뒤에는 놔두시고 그 밑에다가 적는 게 더 좋아요. 485페이지 밑에다가 낮은 금액 밑에다가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월 단위 차임의 전환 그랬어요. 자, 월 단위 차임의 전환은 이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 넣으시는데 월 단위라는 말은 이거예요. 보증금 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보증금 1억을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별로 없더라. 그래서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래서 월 단위 차임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월 단위 차임할 때 월세를 그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하니까 지금 줄 끊는 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낮은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금 이랬잖아요. 그죠? 그때 낮은 범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적으란 말이에요. 연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액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 차임의 전환은 어떻게 바뀌었다? 연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좀 더 배경을 설명한다면 지금 여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랬어요. 주택임대차는 이건 적으면 안 돼요. 연 14%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연 14%라는 게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준금리가 1.5%까지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준금리는 매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고 매번 석 달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 연 14%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랬으니까 예전에는 월세를 얼마나 줘야 되는데 하면 이렇게 계산했겠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를 연 14%를 초과할 수 없으니까 연 14를 12로 나누면 월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4 나누기 12 하면 1.1666 이래 나와요.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1.666 하면 55만 6천 원 정도를 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전에 법은 연 14%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원래는 1%부터 14% 사이에서 결정을 해라. 주인하고. 이런 뜻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연 14%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니까 14% 받으면 되는갑다 하고 14%로 두드려가지고 전부 월세 5천만 원은 55만 6천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자가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정했다고. 뭘로 바꿨다? 연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해라. 지금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자, 그럼 요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바뀌는 걸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증금은 5천인데 5천만 원을 월세로 주시오 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얼마? 연 10% 이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5천만 원에 연 10%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만 원을 나누기 12를 해야 월세가 나오겠죠. 지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500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걸 빨리 계산해봐요. 빨리. 얼마? 41만 원? 아닐 건데. 계산하신 분? 얼마요? 40한 5만 원 되죠? 42만 원 정도. 그래, 45만 원 좀 될까? 자, 계산기 두드리는데도 아직도 못했다. 왜 그럴까? 5천만 원에 연 10%면 500만 원, 500이죠? 나누기 12 하면 월 얼마? 40? 그래, 좋다. 2만 원 합시다. 42만 원. 그리고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액이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1.5%입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바뀌니까 그냥 계산하기 좋게 2%로 보자고요. 기준금리 2%의 4배면 얼마? 8%잖아. 8%를 500만 원으로 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연 8%니까 곱하기 8%를 하면 5, 8이 40, 한 480만 원 됩니다. 480만 원을 나누기 12 해봐요. 이게 그래 월세 나오잖아. 그죠? 40만 원. 그러면 이거나 이거 중 낮은 금액으로 해라.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월세를 얼마를 받아라? 40을 받아라. 그래 옛날보다는 어떻게 됐다? 확 줄어들었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계산하는 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뭐 계산을 정확하게 묻지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셔야 될 것. 월 차임의 전한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온다? 연 10% 또는 기준금리 4배 중 낮은 금액으로 해라. 되겠습니까? 그건 바뀌어 들어왔기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보증금의 횟수.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실무의 본론입니다. 자, 보증금의 횟수 아주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보증금의 횟수에 대해서는 첫 번째 1번 최우선 변제권이 들어옵니다. 실무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변제해 주는데 최우선 변제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최우선 변제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먼저 변제를 해준대요. 그러면 조건이 뭔데? 그럼 물으면 대항력은 기본이라 그랬죠. 대항력이 있어야 이 법이 적용되니까 대항력을 갖춘 자가 소액 보증금이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은 가장 먼저 해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담보 물권보다 우선합니다.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한다. 자,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하니까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따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부른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조건이 뭐라고요? 대항력에다가 소액 보증금이어야 돼. 자, 그럼 조건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경공매에 있어서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중 다음에 정하는 금액을 주택가액의 얼마?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2분의 1의 동그라미 딱 해놓습니다.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가야 되죠.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다른 담보 물권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액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서울에서는 얼마래요? 자, 서울에서는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9,500만 원이 할 때 얼마까지? 3,200까지를 소액으로 봅니다. 서울의 기준으로 해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또 여러분들은 서울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지역에서 영업할 지역은 이건 무조건 기억해놔야 돼요. 요 숫자 하나는. 과밀권역은 얼마죠? 8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700까지 최우선해준다. 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과밀권으로 들어가고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최우선해줍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4,500일 때 얼마까지? 1,500까지 최우선 변제해준다.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서울 기준은 무조건 잡아 놓으셔야 돼요. 왜 서울 기준으로 시험에 잘 내는가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50%가 서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타 지역은 잘 안 묻는다고. 그래서 9,500만 원 이하일 때 얼마까지? 3,200까지 최우선 해준다. 요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하면 2014년 작년이죠. 1월 1일부터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울 지역의 전세 보증금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 현재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적었던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럼 오른쪽 표를 봅니다. 487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 있죠. 현재의 동그라미. 현재 거는 기억해놔야 된다니까요. 서울특별시는 다시 줄 닦았습니다. 얼마일 때 얼마까지? 9,500일 때 3,200까지를 최우선 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페이지 다시 그 밑에 내용이 쫙 들어오는데 이 최우선 변제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만약에 시험에 안 들어오면 그만인데 이 단원에서 시험을 물을 때는 반드시 물어야 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무조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두 가지 기준이 뭔가 하면 방금 교재에서 체크했지만 얼마의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해준다? 2분의 1의 범위와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배우신 분이 이 두 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도 시험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중요합니다. 이게. 자,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해준다. 자, 이 말을 설명해 주려고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은 그림 그리지 말고 따라옵니다. 그림 보지 말고 이해만 합니다. 이 주택이 서울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여기에 9,500에 세입자가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셨는데 이 건물이 경매 처분되기를 1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이 얼마? 문제는 알아듣겠습니까? 주택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서울에 있는 주택이다. 근데 이 집이 경매 처분되었는데 1억에 낙찰이 되었다. 세입자가 9,500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답은 2,500, 2,500입니다. 방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서울에서는 9,500일 때는 3,200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2,500입니까 하면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 거니까 이 집이 경매 처분됐다면 1번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경매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1억이라는 대금에서 최우선 변제자를 다 해줘버리면 1번 저당권자는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저당권자는 돈 잘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니는 한 푼도 받지 마라. 이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절단 나버립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을 해준다고. 그럼 1억에 2분의 1이면 얼마? 5천만 원 가지고 해줘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3,200, 3,200씩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기 2를 했으니까 2,500, 2,500씩 나간다. 지금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배우죠. 여러분들은 9,500이면 무조건 3,200까지 최우선 변제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엄청나게 틀린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밖에 나가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야, 서울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얼만데? 하고 물으면 9,500이면 무조건 3,200은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만약에 3,200 된다 그랬는데 2,500 나오면 700만 원 물어내야 돼. 자기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2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개념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만약에 이 주택이 서울에 있는 주택에 세입자가 한 명이 있었다. 9,500에. 그러면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얼마? 3,200 되겠지. 그죠? 나갈 수 있는 돈이 얼마다? 5,000인데 한 사람이면 3,200. 그걸 안 된다 소리 했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개념을 안 잡고 설명하는 개공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50% 이상입니다. 저하고 수업한 사람들은 안 그렇겠지만. 왜 2분의 1을 잡아줘야 되나 하면 저당권자를 보호를 위해서 해줘야 되고 또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요. 경매 처분되면 경매가 된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죠? 채무자가 제일 잘 알죠. 집주인이. 그죠? 그러면 6개월 뒤에 내가 은행 이자도 안 갚고 대출을 안 갚았으니까 요거 경매 들어올 거야. 조만간에 안다니까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쫙 돌아가지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전부 9,500씩 계약서 착착착착 적어가지고 방마다 다들 앉았으면 전부 다 3,200, 3,200, 3,200 다 나보면 또 1번 저당권자 또 꽝 돼버려요. 악용할 여지도 있고.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준다. 요게 좀 이따가 공부할 상가임대차도 2분의 1입니다. 작년까지는 3분의 1이었습니다. 무조건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는. 상가나 주택도 똑같이 2분의 1로 바뀌었고. 더 중요한 건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럼 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많이도 말고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하면서 경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울 신림동에 있는 주택에 이사를 갔습니다.
신림동은 서울에 있다는 건 아시죠? 왜 이사 갔다?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으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에 들어갔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여기서 멀리 다니는 게 고생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공부하는 데 따라가서 바라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림동으로 언제 이사 갔다? 2015년 올해입니다. 4월 1일 9,500만 원의 아파트 전세를 갖추어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이 신림동에 주택에 2013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집에 이사 들어가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이 정도는 느낌 와야 되죠. 내가 지금 9,500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이 집이 그래도 최소한 한 1억 5천 원 되겠지. 그죠? 그러면 만약에 경매 처분되더라도 선순위 얼마? 500만 원 내주고도 내 거 9,500 받는 큰 애로사항 없죠. 또 아파트는 1순위에 국민주택자금 대출 이런 거 웬만하면 다 있다니까.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그죠? 답이 얼마? 문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제 이사 갔다고요? 2015년 올해 4월 1일 9,500만 원의 전세금을 갖추고 신림동으로 이사 들어갔다니까요. 자, 가보니까 2013년 1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답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실무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왜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랬죠? 내가 이사 들어가는 날짜가 아니고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 그랬잖아요. 그죠? 선순위 담보 언제 돼 있죠? 2013년 1월 1일인데 9,500일 때 3,200까지는 언제부터 해주는 거다? 2014년 1월 1일부터 해준다니까요. 자, 그러면 2013년에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 표를 보라고요. 자, 표를 보니까 2013년 1월 1일이면 서울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얼마? 찾았는 기념으로 줄 거예요. 얼마? 7,500일 때 2,500까지. 그러니까 이 표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시험에서 표를 주거든 찾을 줄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이 이 집에 대출을 해줄 때는 서울에서는 얼마다? 7,500일 때 2,500까지는 자기보다 먼저 나간다는 걸 알고 돈을 빌려줬다고. 그런데 어느 날 법이 서로 바뀌어가지고 9,500일 때 3,200까지를 먼저 해주면 국민은행이 피해를 보는 수가 있다 없다? 있겠지. 금융기관이 돈 잘 빌려주고 가만히 있는데 너 피해봐라. 이러면 법이 말이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설정돼 있던 당시를 기준으로 해준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얼마였다? 7,500일 때 2,500까지니까 나는 지금 얼마에 들어간다? 9,500. 기준을 넘었으니까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9,500이면 무조건 3,200원 된대 이렇게 설명하면 얼마나 틀리게 설명한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를 따집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림동 이사를 갔는데 이 집에 가보니까 대출이 2014년 5월 1일 국민은행에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담보되어 있던 날짜가 언제? 2014년 5월 1일. 그럼 이 기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3,200원 되겠지. 그죠?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배워야 될 거.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놨어. 최우선 변제는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준다. 또 하나 조건이 뭐다? 선순위가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지금 표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서울에 전입신고 이사를 갔는데 2000년 1월 1일 만약에 서울에 있는 주택에 들어갔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이건 찾을 수는 있어야 돼요. 2000년 1월 1일이다. 그럼 어디에 들어갑니까? 줄 거 보십시오. 특별시 광역시는 얼마다? 얼마? 3천만 원 이하일 때 1,200까지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1월 1일에 담보대출되어 있는 서울에 있는 주택에 들어갔을 때 3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최우선 변제는 해당 사항 없어요. 내가 이사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담보되어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다 외울 수는 없죠. 무리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 문제를 걸 때는 표를 준다 이 말이에요. 표를 주면 찾아낼 줄은 알아야 된다. 지금 그거 연습한 거고. 이 487페이지에 있는 이 표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를 공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현업을 하실 때도 만약에 서울 상계동에서 원룸이든 빌라든 9,500에 전입한 사람이 나 최우선 변제 얼마 받나요? 이러면 집에 가서 연구해보고 대답할게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실에
컴퓨터 탁탁탁탁 때리면 등기부에 설정되는 날짜 나타나죠. 그리고 이 표 딱 보면 얼마까지는 됩니다, 안 됩니다를 바로 설명해 줘야 돼. 그죠? 그래서 이 표는 나중에 코팅해서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오늘 마지막에 하는 경매에서 배당받을 때도 이 표가 적용돼요. 그리고 이 표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표예요. 상단에다가 코팅할 것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갈로 열고 합격하고 이것도 적어 놔야 돼요. 시험 합격 안 하고 코팅만 해다니면 남들 욕해요. 하여튼. 그죠? 그래서 이 표는 아주 유용하게 쓰는 표다. 그런 뜻이에요. 다 외울 수는 없고. 됐죠? 자, 최우선 변제 가장 중요한 실무편을 지금 전달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우선 변제권입니다. 10분 쉬었다가 우선 변제 진행합니다.